왜 한국한테 벌벌 떨고 있냐고요? 여기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에버리입니다. 미국 뉴저지 출신이며 현재 예일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발을 들인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국제 분쟁과 외교 전략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전쟁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의 기준을 가졌죠. 전쟁 상태이거나 그것에 준하는 긴장 상태에 놓인 국가는 경제든 문화든 결국 발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그 기준에서 보자면 한국은 제게 꽤나 모순적인 나라였습니다. 기술도 강하고 경제 규모도 크지만 이상하게도 늘 북한이라는 그림자와 함께 언급되곤 했습니다. 휴전 상태, 미사일 위협, 군사분계선 같은 단어들이 꼭 따라붙는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 믿는 데는 제 안에 저항이 분명 있었어요. 그러다 제 시야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열린 국제 리더십과 지정학이라는 세미나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은 각국의 정치 리더십이 국가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이 핵심 주제였고, 수업 첫 시간에 사례로 한국이 다뤄졌습니다. 교수님은 정전 상태에서도 위기를 통치한 세계적인 리더라는 제목 아래 대한민국을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국 유학생 천샤오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아닙니까? 법적으로 정전 상태고 북한은 언제든 도발할 수 있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 이상적인 해석 아닐까요? 강의실의 공기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유럽 출신 학생들이 슬쩍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을 유지하고 민주주의와 기술, 방산, 콘텐츠 산업 모두에서 글로벌 선도국이 된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교수님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은 더 깊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답하려다 멈춘 듯한 숨소리만 가끔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교수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깃든 확신은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정전 상태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안정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는 준비와 통제로 대체되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위기 속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굳건한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저는 전쟁 위협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평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제게 언제나 위태로움의 다른 표현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교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다른 의미를 상상하게 되었어요. 혹시 위기라는 것이 반드시 약점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교수님은 화면에 세계 주요국의 군사 충돌 이력을 띄우셨습니다. 시리아,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심지어 20세기 중반의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까지. 대부분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체제가 흔들렸고 정권이 교체되거나 경제가 붕괴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 옆으로 조용히 걸어가시더니 하얀 분필로 자기 방어 능력라는 단어를 또박또박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대해 가장 자주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으니 가능한 발전이었다. 하지만 이건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냉전 시기 이후 자주국방에 대한 철학을 꾸준히 밀어붙여왔고 지금 그 결실이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신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군사 장비의 이미지 몇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강의실 화면에 나타난 건 검은 철갑으로 덮인 전차, 포신을 하늘로 겨누고 있는 자주포, 작지만 날렵한 전투기들이었어요. K2 전차는 지금 전 세계에서 독자 설계로 3세대 전차급 기술을 실현한 몇 안 되는 기종 중 하나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이런 수준의 무장을 갖춘 전차를 스스로 설계하고 양산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전차는 유럽연합 기준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사막과 눈밭 양쪽 모두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됩니다. 폴란드가 왜 K2를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미군 장비보다 유지비가 낮고 기동성과 명중률이 더 우수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살짝 술렁이는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이미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인도 등지에 대규모로 수출됐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히 수출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실전 배치 중인 주력포입니다. 즉, 언제든 전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가정해 설계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진 단순히 무기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라는 피상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단지 산업 전략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일부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수님은 몸을 살짝 돌려 우리 쪽을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이 모든 방산 기술은 단순히 미국이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독자적인 기술 연구를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전투기 엔진과 전자식 조준 장비, 탄약 체계까지 자체 개발 중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조립 국가가 아니라 원천 기술을 보유한 방산 강국이 된 겁니다. 교수님은 물잔을 다시 내려놓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숫자나 지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예외적인 조건에서도 일관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간 전쟁이라는 불안 요소가 국가의 중심을 흔들지 않도록 방어막을 구축해왔습니다. 그 방어막이란 곧 시민의 일상입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시민의 일상,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이번에는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단지 성장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무역 규모 세계 6위,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1위,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세계 1위, 인터넷 속도와 보급률 세계 최고 수준. 이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교수님은 손을 살짝 들어 올리며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평화의 안정 속에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이 동해로 발사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그 위협을 단 한 번도 산업 활동의 중단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협을 역이용해 사이버 방어 체계와 위성 감시 기술, 첨단 통신 인프라를 고도화시켰습니다. 학생들 중 몇몇이 노트북 자판을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나 정보보다는 교수님의 어투와 논리의 밀도가 사람을 설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산 수출만 하더라도 최근 5년 사이에 40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쟁을 억제하는 기술을 상품화했다는 의미입니다. 세계 각국이 그 기술력과 실효성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은 다음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도심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출근하는 장면, 지하철에서 서로 줄을 지켜 서 있는 모습, 폭설 속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는 사진들이 슬라이드쇼처럼 이어졌어요. 한국은 국민 스스로가 위기 대응 체계의 핵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출근길에는 질서가 흐르고 재난 상황에도 약속된 매뉴얼이 작동되며 선거일이면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투표소를 찾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술과 시민의식이 결합한 국가의 진면목입니다. 저는 문득 몇 년 전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왔을 때 생필품을 사재기하느라 마트에서 줄을 서 싸우던 사람들, 총기까지 등장했던 현장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왜 다르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수님은 이 질문을 읽은 듯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위기는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조건이자 일상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삶의 리듬으로 체화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인식이 국가와 국민 사이에 이질감 없이 공유되고 있죠.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도 시스템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뭔가 확실히 깨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정전 상태니까 선진국으로 보기엔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지금은 제가 속해 있는 미국보다 더 견고한 국가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흔히 전쟁을 끝내야 평화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말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요. 교수님의 이 말에 제 머릿속에서 장면 하나가 스쳤습니다. 한국인 룸메이트 지우가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북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다는 속보가 떴고 저는 다급하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한국은 당장 비상사태 같은 거 발령하나요? 사람들 대피해요? 그때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이미 그걸 감안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대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준비되어 있죠. 그때는 그 말을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지금 와서야 그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품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를 바라보며 말을 맺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불안정한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불안을 관리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 전쟁이 국민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안보입니다. 교수님의 수업 이후 강의실을 나서던 그날, 천샤오는 평소보다 훨씬 격앙된 얼굴로 저를 향해 말을 걸어왔습니다. 교수님이 한국 얘기만 나오면 너무 과하게 띄우는 거 느끼지 않아요? 전쟁도 끝나지 않은 나라를 마치 세계 리더인 것처럼 이건 좀 왜곡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단단한 불만이 그 안에 배어 있었어요. 저는 잠시 머무시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 수업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을 제대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 나라가 위기 속에서도 뭘 해냈는지 나는 그걸 몰랐던 것 같고. 천샤오는 고개를 저으며 냉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외세에 맞서 자력갱생한 역사도 있고 기술도 자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한국만 선진국처럼 포장되니까 솔직히 좀 불쾌하네요. 역사도 규모도 영향력도 중국이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왜 항상 한국만 그렇게 예외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단순한 경쟁심이라기보다 어쩌면 국가 정체성과 자부심의 충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한국을 깎아내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한국이 받는 찬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기준과 충돌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더 이상 머릿속에 떠오른 한국에 대한 물음들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은 학교 도서관에 있는 한국 관련 논문과 국가보고서를 모조리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방백서를 찾아 한국의 전략 변화와 군 구조를 분석했고, UN 자료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놀랄 만큼 몰랐던 사실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UN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한국의 참여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1993년부터 세계 각지의 평화유지 현장에 병력을 파견해왔고, 최근까지도 남수단, 레바논, 소말리아 해역 등지에서 인도적 임무와 안전 확보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제가 놀랐던 건 단지 파병 규모가 아니라 한국군이 선진국형 운영 모델을 도입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점이었습니다. 군사력뿐 아니라 공병, 의료, 정보 지원 등 복합 임무 수행 능력까지 갖춘 이 나라가 분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행동에 가장 많이 발을 담그고 있다는 사실, 그건 저에게 말 그대로 세계관의 전복이었어요. 또한 저는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집중 분석해 보았습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은 국제 사이버 안보 공동협약체에 가입해 있으며 국내에는 독립적인 사이버 사령부와 정보보호학과가 운영되고 있고 각 부처마다 AI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들이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억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총을 쏘지 않기 위해 총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기술을 만든 나라입니다. 이건 제가 보고서를 쓰면서 머리말에 직접 쓴 문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사로잡은 건 한국이 단 한 번도 전쟁 상태를 이유로 국제협력에서 물러선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OECD 고위급 회의에서 첨단기술 공동개발 의제를 주도하고 WHO 팬데믹 대응 회의에서 K방역 모델을 공유하며 WTO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기술 격차 해소에 참여하는 국가. 이건 단지 전쟁을 겪은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뚫고 세계를 이끄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전 세계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나라이다. 위기의 민낯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본 그들은 그것을 통제하는 법을 가장 먼저 익힌 세계 시민이기도 하다. 그 문장을 쓴 순간 저는 이제 한국을 더 이상 타자의 시선으로 보지 않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발표 당일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선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발표 주제를 적은 슬라이드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아래 앉은 학생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천샤오였습니다. 그는 앞줄에 앉아 눈썹을 찌푸린 채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저는 그 순간 이 발표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이미 며칠 전 교수님께 한국 사례가 과도하게 편향되어 있다는 항의성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발표를 맡게 되자 그가 다시 수업에 참여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정전국가임에도 리더국가일 수 있다는 제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할 기회를 엿보려는 것이었죠. 저는 슬며시 숨을 고르고 자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사 에버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정전 상태에서 완성된 국가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모델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 안에 몇몇 학생이 의자의 자세를 바로잡았고 조용한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으로 천천히 발을 들이듯 말을 이어갔어요. 먼저 이 주제를 택한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 총성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한국을 온전한 국가라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나라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제 판단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사람들의 일상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을 바쁘게 걷는 직장인들,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학생들, 늦은 밤에도 불 켜진 거리에 안정된 풍경.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무너짐 없이 견고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를 유지시키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 순간 천샤오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개입이었어요. 제가 말을 멈추자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단지 국민들이 위협에 익숙해진 것뿐 아닐까요? 익숙함과 안정은 다른 개념입니다. 전쟁 위협이 일상이 된다는 게 자랑거리는 아닐 텐데요. 그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시선이 저와 천샤오 사이를 오갔고 순간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익숙함이 곧 안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익숙함이 체념이 아닌 준비로 이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불안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한 훈련, 그것이 수십 년간 반복된 결과였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점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지 않고 마치 누군가에게 설득을 넘기듯 한 단어, 한 문장씩 또박또박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한국이 완벽한 나라라고 말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상존하는 긴장, 도발의 가능성, 정치적 분열의 위협, 이 모든 걸 안고도 무너지지 않은 나라. 그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완성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한국 지도를 배경으로 UN, OECD, WHO, 국제안보포럼 등의 로고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구조를 띄워놓았습니다. 정전 상태는 불완전함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 안에서 세계를 향해 목소리를 냅니다. 저는 그것을 완성된 위기관리 모델이라 정의했습니다. 발표를 마쳤을 때 강의실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교수님이 먼저 조용히 박수를 쳤고 몇몇 학생들이 그에 따라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시선은 여전히 천샤오를 향해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교실 안은 발표가 끝났다는 안도감으로 살짝 풀린 분위기였지만 천샤오의 얼굴만은 끝내 무언가 정리되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자리에서 조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정했지만 그 안에는 억제된 감정이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리사, 당신의 발표는 정말 잘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료도, 흐름도, 특히 시선이 감정에 머물지 않고 구조와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에겐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다시 긴장으로 조여들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발표 후 정리된 노트를 덮었다가 다시 펴는가 하면 교수님은 손가락 끝으로 안경 다리를 천천히 쓸어 올렸습니다. 천샤오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위기를 관리할 줄 아는 나라라는 설명, 저도 이제는 어느 정도 납득합니다. 당신의 발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전쟁 위험만 존재하는 불안정 국가라고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시선을 바닥에 잠시 두고 다시 제게 눈을 맞추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까지 구조적으로 단단하다면 왜 여전히 그 체계가 내부 갈등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경제 양극화 문제라든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전쟁 위협이라는 외적 변수 외에도 내부 불안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그런 이중의 긴장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구조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의 지적은 명확했고 단순한 반박을 넘어 납득하지만 완전한 동의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품고 있었어요. 저는 예상보다 날카로운 반응에 순간 당황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질문이 나오길 바랐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이야말로 한국이라는 국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천샤오. 사실 저도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겉으론 단단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균열이 보이는 지점들. 전쟁과 같은 외부 위기보다 오히려 내부 불만과 갈등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죠.
잠시 학생들의 눈길이 제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위기가 존재하는 것과 관리되는 것은 다르다고요. 한국이 완벽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걸 다루는 시스템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요. 저는 다시 슬라이드 리모컨을 눌러 발표에서 사용했던 한 이미지를 다시 띄웠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대규모 시위가 열리는 장면이었지만 사진 속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채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없이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 사진은 저에게 많은 걸 시사했어요. 불만을 억누르는 대신 표출하게 하되 통제 가능한 선에서 관리하는 구조. 저는 그게 진짜 민주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느꼈습니다. 천샤오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반박을 위한 방어가 아니라 이해 균열이 생기는 듯한 미묘한 흔들림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천샤오, 만약 한국이 내부 문제를 숨기고 불만을 억누르고만 있었다면 오히려 지금쯤 훨씬 더 불안정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수십 년간 체제를 유지하고 선거가 정기적으로 치러지고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기관리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샤오는 제게 다가와 짧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데 당신은 한국이 이런 위기를 언제까지 계속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은 마치 발표의 연장선이자 저에 대한 마지막 시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위기를 겪을 겁니다. 외부의 위협도 계속될 테고 내부의 갈등이나 불만도 사라지진 않겠죠. 완벽하게 평탄한 길을 걷는 국가는 세상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한국은 늘 중심을 잃지 않고 자리를 지켜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점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힘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은 그렇게 해낼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황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낸 지구상 단 하나뿐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니까요. 이 사연을 들으니 저도 한국인이지만 한국과 한국인의 능력은 정말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